우리 딸이 밤새 간호하느라 고생이고 며느리는 옆에서 코 골며 잠만 자서 꼴 보기 싫다. 시어머니가 병문안 온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주일째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굳어가는 다리를 밤새 주물러주고 있었거든요. 손목에는 파스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작 시누이는 친구들이랑 바닷가 여행 다녀와서 환자복 앞치마만 걸치고 효녀 행세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어이없고 뻔뻔한 집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경제적 지원 전면 중단과 법적 응징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지윤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3일째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거실 리모델링 도면 마감이 이틀 뒤였고 동시에 판교, 카페 인테리어, 시공 감리까지 겹쳐 눈을 붙일 틈이 없었죠.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 박정우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보, 나야.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거칠게 들려왔죠. 무단횡단하시다가 덤프트럭이랑 부딪혔대.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저는 마우스를 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서며 차 키를 더듬었죠. 병원까지 20분, 신호를 2번 어기며 달렸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앞 낀 의자에 정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주저앉아 있었고 시누이 박유진이 옆에서 코를 훌쩍이며 휴지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어떡해. 나 이러다 우울증 올 것 같아. 유진이 정우의 팔을 잡아 흔들며 울먹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바닥만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저는 두 사람 앞을 지나쳐 곧장 원무가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 최말자 보호자입니다. 수술비 선결제 하려고요. 척추 수술이라 비용이 상당합니다. 1,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제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눌렀죠. 1,200만 원 승인 완료. 원무과 직원이 입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아서 담당 의료진이 1인실 특실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연대보증 서명도 필요합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고 서류 3장에 연달아 서명했습니다. 1인실 특실, 하루 입원비만 수십만 원이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수술은 4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위험이 있어요. 앞으로 재활치료가 관건입니다. 정우가 의사의 가운자락을 붙잡을 듯 다가갔습니다. 마비요? 우리 어머니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재활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마감, 판교, 카페 시공 감리, 다음 주 시작되는 호텔 로비 설계. 전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하는 일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클라이언트 3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일정을 맞추기 어렵게 됐습니다. 위약금 통보가 돌아왔습니다. 3건 합쳐서 800만 원. 이를 악물고 계좌이체 버튼을 눌렀죠.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프로젝트 다 중단했어. 당분간 병원에서 어머니 간호할게.
당신도 교대로 와줘야 해. 지윤아, 나 지금 승진평가 기간이잖아. 연차 내면 끝장이야. 미안한데 네가 좀 맡아줘. 전화를 끊고 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진아, 오빠가 회사 때문에 못 온대. 나랑 번갈아 가며 병원 좀 지키자. 언니, 나 지금 멘탈이 너무 안 좋아. 친구들이 바다 가서 바람 좀 쐬라는데 며칠만 다녀올게. 금방 올게, 진짜. 유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빈 병실 창밖을 한참 내다보았죠. 그날부터 저는 병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 아래로 감각이 거의 없었고 스스로 몸을 뒤집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기저귀를 갈고 등을 닦고 굳어가는 다리를 두 손으로 주물러야 했죠. 아이고, 아이고. 시어머니가 밤마다 신음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쪽잠 30분을 자다가도 신음소리에 벌떡 일어나 체위를 바꿔드렸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고 손목에는 파스를 3겹씩 감아야 시어머니의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니 5kg가 빠져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마비를 막기 위해 재활의학과를 수소문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실력 있다는 교수의 특진 예약을 잡았고 비급여 특수 재활치료 일정까지 선입금을 걸어 확보해 두었습니다. 수술 일주일 뒤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네 지인들과 친척들이 병문안을 오겠다고 연락해 왔죠. 저는 1층 베이커리로 내려가 가장 비싼 다과 세트를 골랐습니다. 시어머니 길을 살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케이크 상자와 쿠키 세트를 양손에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특실 병동 복도를 걸어 병실 앞에 섰죠.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밤새 간호하느라 고생이 많아. 며느리녀는 옆에서 코골며 잠만 자서 꼴도 보기 싫어.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병실 문 앞에 선 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안쪽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시누이 유진이 환자용 앞치마를 두르고 시어머니 곁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 위로 다정한 미소를 띄운 채 친척 이모들과 동네 지인들 앞에서 능숙하게 과일 접시를 돌렸죠. 유진이가 효녀지, 효녀야. 밤낮 없이 어머니 곁을 지켰다며 친척 큰이모가 유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눈을 내리깔며 수줍은 척 웃었죠. 아이 뭐려. 엄마가 아픈데 당연한 거죠.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제 손에 들린 다과 상자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언니 이거 뭐야? 내가 할게. 유진이 제 손에서 상자를 채가더니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지인들에게 접시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저희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목소리를 낮췄죠. 언니, 손님들 오셨는데 왜 구석에만 서 있어? 좀 싹싹하게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며느리가 이러면 어머니 체면이 뭐가 돼. 친척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 구석 간이 침대 옆으로 물러났죠. 일주일 동안 제가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다리를 주무르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저녁 7시쯤 정우가 퇴근길에 병실에 들렀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제 옆에 섰죠. 지윤아, 어머니가 전복죽 드시고 싶다셔. 1층에 죽집 있잖아. 가서 특전복죽 하나 사다 줘. 정우가 제 가방 옆에 놓인 지갑을 열더니 신용카드를 빼갔습니다. 내 카드 가져가면서 왜 내 지갑을 열어? 아,
내 카드 한도가 좀 빠듯해서 금방 갖다 줄게. 정우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무언가 찜찜한 기분에 슬리퍼를 끌고 뒤따라 나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렸습니다. 죽집은 로비 왼편에 있었는데 정우의 뒷모습은 오른편 백화점 연결 통로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빨리해 뒤를 따랐죠. 명품관 쇼윈도 앞에서 정우가 멈춰 섰습니다. 매장 안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까지 들고 병원에 온 유진이 가죽 핸드백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죠. 오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 좋은 거 골라. 언니 카드 가져왔으니까. 정우가 제 신용카드를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단말기에서 결제 승인음이 울렸죠. 저는 매장 유리창 밖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들어가지 않았죠. 병동으로 돌아온 저는 간이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고 지난 일주일간의 결제 내역을 조회했죠.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고급 스시 오마카세 42만 원, 백화점 화장품 매장 87만 원, 호텔 뷔페 레스토랑 63만 원, 면세점 선글라스 55만 원, 합산 금액이 수백만 원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쪽잠을 자며 시어머니의 신음소리에 시달리는 동안 이 사람들은 제 카드로 먹고 마시고 쇼핑을 했던 겁니다. 저는 앱 화면을 캡처해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슬리퍼를 벗고 운동화를 신었죠. 원무과는 야간 창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 직원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최말자건으로 왔습니다. 보호자 보증 전면 철회하고 지금까지 나온 금액 중간 정산해 주세요.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호자분이 철회하시면 입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원무과를 나온 저는 간호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수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죠. 재활의학과 특수재활치료 예약건, 환자 최말자. 전부 취소해 주세요. 내일부터 1인실 특실 유지도 포기합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재활 골든타임이. 네. 취소해 주세요. 저는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 서서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카드 2장과 보조카드 1장 모두 분실 신고 처리해 주세요. 즉시 결제 차단 부탁드립니다. 본인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실 처리되면 모든 결제가 즉시 중단됩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실 쪽에서 시어머니와 유진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죠. 친척들과 떠드는 소리, 과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저는 간이 침대 위에 놓아둔 제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던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파스 한 통. 그것만 넣고 가방 지퍼를 닫았죠. 병실 문 앞을 지날 때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유진아, 엄마 등 좀 밀어줘. 우리 딸 손이 제일 시원해.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휴대전화 전원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오피스텔 작업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병원 간이 침대가 아닌 곳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죠. 휴대전화 전원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 37통과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우의 문자를 열었습니다. 원무과에서 연락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전화 받아. 야, 카드가 안 돼. 뭐 한 거야?
이지윤, 지금 장난해?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며 창밖을 바라봤죠. 그 시각 병원에서는 원무과가 정우와 유진을 호출했을 겁니다. 보증인 변경과 중간 정산을 위해 직접 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테니까요. 오전 11시쯤 카드사 앱에서 실시간 알림이 떴습니다. 박정우님 카드 결제 시도 승인 거절. 금액은 특실 병원비 중간 정산액이었습니다. 정우의 카드 한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오후가 되자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이거 무슨 상황이야? 병원에서 방 빼라는데? 엄마 아직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장난이지?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작업실 책상 위에 펼쳐둔 도면을 정리하며 밀린 클라이언트 메일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죠. 저녁 무렵 정우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6인실로 옮겼어. 지하 병동이야. 너 때문에 이 꼴이 된 거 알지?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정우에게서 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유진이가 어머니 기저귀 갈다가 토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 나 혼자 어머니 부축하다가 침대에서 떨어뜨렸어. 의사가 척추 상태 더 나빠졌다고 했어.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취소한 재활치료 자리 다른 환자한테 넘어갔대. 다시 잡으려면 선입금 수백만 원 내야 한대. 돈이 없어. 저는 문자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지만 병실 문 앞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를 스쳤죠. 며느리녀는 옆에서 코 골며 잠만 자서 꼴도 보기 싫어. 저는 문자창을 닫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주치의한테 최종 판정 나왔어. 어머니 하반신 보행 장애가 영구적이래. 평생 휠체어 아니면 보행기 써야 한대.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죠. 네가 병원비를 끊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재활치료 취소해서 골든타임 놓친 거잖아. 정우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야.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이 독한 년아. 정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문자 한 통이 도착했죠. 네가 병원비를 안 내서 내 어머니를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불구로 만들었다. 넌 사람도 아니야.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곧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죠. 통화 기록을 캡처했습니다. 정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스크롤하며 전부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개인 컴퓨터를 켜고 클라우드 폴더를 만들어 모든 캡처 파일을 이중으로 복사했죠. 저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몇 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인터넷 뱅킹에서 하나씩 출력했습니다. 남편 용돈, 시어머니 생활비, 유진의 월세 보조금, 시댁 명절 비용. 프린터에서 뱉어내는 종이가 두꺼운 파일 한 권을 채웠죠. 카드 명세서도 전부 뽑았습니다. 유진과 정우가 제 카드로 결제한 명품 매장, 고급 식당, 호텔 뷔페 내역이 빼곡하게 인쇄되었습니다. 파일 표지에 날짜와 금액 합계를 적고 표지를 덮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중얼거렸죠.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점심 현관문 밖에서 쿵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지윤, 문 열어.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어락을 발로 차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당장 나와. 돈 내놔.
어머니 병원비 내놓으라고. 쿵, 쿵, 쿵. 문짝이 흔들릴 만큼 거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현관 안쪽에 서서 천장 모서리를 올려다보았죠. 복도 방범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일그러진 얼굴이 고스란히 찍히고 있을 겁니다. 저는 경비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12층입니다. 현관 앞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올려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3분 뒤 경비원 2명이 올라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셔야 합니다. 내 마누라야. 내 마누라한테 할 말이 있다고. 민원 들어왔습니다. 안 나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정우가 끌려가듯 엘리베이터에 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 CCTV 녹화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메모했죠. 그날 오후 저는 미리 알아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오수진. 사무실 문을 열자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오수진 변호사가 책상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지훈 씨, 들어오세요. 전화로 대략 들었는데 자료 가져오셨죠? 저는 두꺼운 파일과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카드 명세서, 송금 내역, 남편이 보낸 폭언 문자 캡처, 오피스텔 복도, CCTV 녹화 시간 메모까지 전부 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파일을 펼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펜으로 특정 항목에 동그라미를 쳤죠. 남편 분명의 금융 자산도 조회해 봐야겠네요. 동의서 한 장 써주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저는 펜을 받아 서명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조회를 시작했죠. 화면을 보던 오수진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지훈 씨, 이거 보세요.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예금 계좌, 잔액 영원. 해지일자는 제가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하던 바로 그 주였죠. 공동예금을 남편분이 전부 해지했어요. 거기다 본인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끝까지 끌어쓴 흔적도 있고요. 오수진 변호사가 송금 내역을 추적하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돈이 전부 신우이 박유진 씨한테 넘어갔네요. 그리고 유진 씨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간 내역이 이건 사채업자 계좌입니다. 불법 도박 빚을 갚은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상대방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돈부터 묵죠. 남편 급여 통장 가압류, 아파트 가압류, 신우이 전세 보증금의 처분 금지 가처분까지 오늘 중으로 서류 접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뽑아내며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위임장과 가압류 신청서에 차례로 서명했죠. 며칠 뒤 오수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빠르게 결정 내렸어요. 남편 급여 통장에 법정 최대치로 가압류 걸렸습니다. 최저 생계비 185만 원 빼고는 한 푼도 못 꺼내요. 신우이 거는요? 전세 보증금 처분 금지 가처분도 인용됐어요. 유진 씨, 그 돈 못 빼갑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오피스텔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됐어. 신용등급 떨어진대. 너 진짜 이럴 거야? 저는 문자를 캡처해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월급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작업실에서 새 프로젝트 도면을 그리고 있었죠. 오수진 변호사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가압류 효력 발생. 이번 달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도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정우는 회사에서 급여 통장 앱을 열어보았을 겁니다. 월급은 들어왔지만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묶여 있었겠죠. 오후 3시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1통 쌓이고 문자가 도착했죠. 인사팀에서 나한테 가압류 걸린 거 다 알아. 팀장도 알아. 회사에서 내가 무슨 꼴이 됐는지 알아? 제발 풀어줘. 저는 문자를 읽고 캡처만 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오수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훈 씨 신우이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전셋집 집주인이 가처분 걸린 거 알고 계약 연장 안 하겠다고 통보했대요. 유진 씨가 다음 달까지 방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 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샤워를 하려는데 오피스텔 1층 로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12층 이지훈 씨, 손님이 오셨는데요. 경비원의 목소리 뒤로 정우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야. 제발 한 번만 내려와줘. 할 말이 있어. 올려보내지 마세요. 만날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5분 뒤 다시 울렸죠. 손님이 로비에서 안 나가시는데요. 무릎을 꿇고 계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슬리퍼를 신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서자 정우가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바지 무릎이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지훈아.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끝이 벌겋게 부풀어 있었죠. 한 번만 가압류 풀어줘. 제발.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내고 대출 이자도 밀리고 이러다 신용불량자 돼. 제발 한 번만. 정우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말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입주민 2명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죠. 저는 정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실에서 잠도 못 자며 시어머니를 돌보던 제게 이 사람은 전복죽을 사오라며 제 지갑에서 카드를 빼갔습니다. 그 카드로 동생 명품 가방을 사주고 있었죠. 경비원 아저씨. 저는 경비 데스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 내보내주세요. 지훈아. 정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지훈, 내가 너도 똑같이 바닥으로 끌어내리겠어. 두고 봐.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정우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비원 2명이 정우의 양팔을 잡아 일으키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죠.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12층에 도착해 작업실로 들어온 저는 곧바로 오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남편이 로비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나갈 때 협박성 발언도 했고요. 로비 CCTV에 다 찍혔을 겁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녹화 시간 메모해 두세요. 건물 관리실에 CCTV 보존 요청도 해놓고요. 상대가 이성을 잃으면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추가 대응 준비해 둘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관리실에 연락해 오늘 밤 로비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시간과 정우의 발언 내용을 적어두었죠. 내가 너도 똑같이 바닥으로 끌어내리겠어. 저는 메모장을 저장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증거 파일이 눈에 들어왔죠. 그 옆에는 오수진 변호사가 보내온 소송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무슨 짓을 하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오후 2시
저는 작업실에서 클라이언트와 화상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미팅이 끝나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니 관할 경찰서 번호였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자 형사가 받았습니다. 이지훈 씨 되시죠? 저는 서부경찰서 형사과 김 형사입니다. 이지훈 씨가 존속유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일정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존속유기요? 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을 병원에서 유기하고 학대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소인은 박정우 씨, 박유진 씨 두 분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 못한 건 아니었죠. 오수진 변호사가 말한 더 큰 일이 이거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들어 오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존속유기로 피소됐대요. 예상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날짜로 출석 잡으시고 제가 동행합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제 업무용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방명록에 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돈 좀 번다고 병든 시어머니를 버린 폐륜 며느리. 이런 사람한테 인테리어 맡기면 안 됩니다. 불매합시다. 시어머니 똑바로 걷지도 못하게 만든 악녀.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게시글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퍼져 있었죠. 제 실명과 사업체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게시글을 하나씩 캡처하기 시작했죠. 작성 시간, 아이디, 내용을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클라이언트 두 곳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았습니다.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프로젝트를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다음 날 오전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어머니의 떨리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큰일 났어. 내 남편이랑 시누이가 여기 와서 지금 문을 부수고 있어. 심장이 벌떡 뛰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 거기 와 있어? 현관문 도어락을 몰로 내리치는데 플라스틱 덮개가 다 깨졌어. 문 열어, 문 열어 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쿵쿵 소리와 함께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문 열어요. 지훈이한테 전화해서 가압류 풀고 소송 취하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문 부숩니다.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섞여 들렸죠. 어머니, 우리 엄마가 평생 못 걷게 됐다고요. 그게 다 언니 딸 때문이에요. 당장 전화해요. 친정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지훈아, 나 무서워. 아버지 다리가 안 좋아서 도망도 못 가. 저는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오른손으로 다른 전화기를 집어 111을 눌렀습니다. 엄마, 끊지 마. 지금 경찰 부를게. 절대 문 열지 마. 111에 연결되자마자 말했습니다. 친정집 주소 불러드릴게요. 지금 전 남편과 시누이가 현관문을 부수며 행패 부리고 있습니다. 안에 거동 불편한 노인 두 분 계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친정어머니 전화를 귀에 가져갔죠. 엄마, 경찰 출동했어. 5분만 버텨. 절대 문 열면 안 돼. 쿵, 쿵, 쿵.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정우가 발을 걷어차는 소리, 유진이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는 소리. 장모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안 열면 진짜 부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수화기를 놓치셨는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여기 경찰입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울리자 정우와 유진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수화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지훈아, 경찰 왔어. 데려가는 것 같아. 엄마, 현관 방범 카메라 있지? 전부 녹화됐을 거야. 절대 영상 지우지 마.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죠. 하지만 곧 일어나 오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과 시누이가 시골 친정집까지 내려가서 문을 부쉈습니다. 현관 방범 카메라에 다 찍혔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 영상 원본 확보하세요. 인터넷 게시글 캡처본도 전부 보내주시고요. 경찰 조사 가장 빠른 날로 잡으세요. 제가 역고소 준비합니다. 네. 지금 바로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캡처해둔 인터넷 게시글, 클라이언트 보류 메일, 경찰 출동 시간 메모, 하나씩 폴더에 정리해 오수진 변호사에게 전송했죠. 마지막으로 친정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CCTV 영상 파일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전송해 주셨죠. 저는 영상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정우가 둔기로 도어락을 내리치는 모습, 유진이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저장하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죠. 경찰 출석일은 3일 뒤였습니다. 3일 뒤 관할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오수진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형사를 마주했죠. 맞은편에는 정우와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눈을 벌겋게 부풀리고 휴지를 쥔 채 코를 훌쩍였죠. 정우는 턱을 바짝 세우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인 측 먼저 진술하시죠. 정우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픈 어머니를 병원에 내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병원비를 끊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게 했고 그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못 걷게 됐어요. 이게 유기가 아니면 뭡니까? 유진이 그 옆에서 휴지로 눈물을 찍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며느리라는 사람이 돈으로 사람 목숨을 쥐고 흔든 거예요. 제발 처벌해 주세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다가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소인 측 진술하시죠. 오수진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과 USB 하나를 꺼내 형사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형사님, 제 의뢰인은 피의자가 아니라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증거부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김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옆에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먼저 병원 출입 기록입니다. 제 의뢰인 이지훈 씨는 수술 당일부터 7일간 하루 24시간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출입 카드 기록에 빠짐없이 찍혀 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수술비와 입원비 결제 영수증입니다. 수술비 1,200만 원, 1인실 특실 7일 입원비, 비급여 재활치료 선입금까지 모두 이지훈 씨 명의의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합산 금액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 형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정우의 턱이 미세하게 내려갔죠. 오수진 변호사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고소인 박정우 씨와 박유진 씨가 이지훈 씨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입니다. 화면에 카드 명세서가 떴습니다. 고급 스시집, 백화점 명품관, 호텔 뷔페, 면세점.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나열되었죠. 피해자가 병실에서 잠도 못 자며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동안 고소인들은 피해자의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 형사가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이마를 찡그렸습니다. 유진의 휴지를 쥔 손이 멈췄죠. 오수진 변호사가 USB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녹취록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사실에 정우와 유진의 통화 음성이 울려 퍼졌죠. 오빠, 존속유기로 고소하면 쫄아서 재산 포기할 거야. 가압류 풀어달라고 빌 거라고. 그래, 일단 허위로라도 접수하자. 경찰서 불려가면 겁먹을 거 아니야. 응. 허위 고소해서 압박하고 인터넷에 글도 뿌리자. 여론 만들면 버틸 수 없을걸. 녹음이 끝났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죠. 김 형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우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서류를 메모하던 펜을 내려놓으며 형사가 입을 열었죠. 이 녹취록 본인들 목소리 맞습니까?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이 휴지를 구기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저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정우가 더듬거렸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말을 잘랐죠. 형사님, 추가 증거 하나 더 제출합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파일에서 영상 USB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고소인들이 피고소인의 친정 부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둔기로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 CCTV 영상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제지당했고 출동 기록도 있습니다. 김 형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정우가 도어락을 내리치는 장면, 유진이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죠. 형사의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형사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무고,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4건에 대해 역고소장 접수합니다. 정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유진이가 시킨 거야. 나는 고소 같은 거 하자고 안 했어. 유진이 눈을 부릅뜨며 정우를 향해 소리쳤죠. 뭐? 오빠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오빠가 가압류 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했잖아. 아니야. 네가 인터넷에 글 올리자고 한 거잖아. 나는 반대했어. 거짓말. 오빠가 글 내용까지 불러줬으면서. 두 사람이 의자를 밀치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김 형사가 책상을 탁 내리쳤죠.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럽니까? 형사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네, 김 형사입니다. 박정우, 박유진 2명 피의자 전환합니다. 별도 조사실 준비해 주세요. 유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우가 형사를 향해 손을 내저었죠. 형사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있어서. 오해는 조사실에서 풀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김 형사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정우의 등이 움츠러들어 있었고 유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가듯 걸었죠. 오수진 변호사가 가방을 닫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인터넷 게시글 IP 추적 결과도 나왔어요. 전부 유진 씨 휴대전화에서 작성된 겁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추가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오수진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미소를 지었죠. 이지훈 씨가 증거를 빈틈없이 모아둔 덕이에요. 이제 남은 건 이혼 소송 마무리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서 복도를 걸어 정문으로 향했죠.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찰서 조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인테리어 작업에 몰두하며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오수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훈 씨, 좋은 소식이에요. 남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대요. 어떻게 됐어요? 친정집 CCTV 영상이 결정타였어요. 둔기로 문을 부수는 장면이 인사위원회에 제출됐거든요. 징계해고 결정났습니다. 즉시 효력이에요.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요? 가압류랑 위자료 명목으로 전액 묶였어요. 정우 씨 손에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았죠. 다만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수진 변호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도 나왔어요. 정우 씨 무고랑 주거침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된 거죠. 신우이는요? 유진 씨는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선고됐고요. 전셋집에서도 이미 쫓겨났더라고요. 지금 일용직하면서 사채 이자 갚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언제쯤 끝날까요? 다음 주에 최종 변론 있고 그 뒤로 2주 안에 판결 나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재산 분할은 저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2주 뒤 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수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봉투를 열었죠. 오수진 변호사가 판결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예요. 이혼 인용,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인 아파트, 이지훈 씨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입니다. 기여도 100%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판결문을 손에 들고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몇 년간 새벽까지 도면을 그리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였죠. 정우는 그 돈에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오히려 빼돌려 동생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수진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지훈 씨가 증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은 결과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법원 정문으로 걸었습니다. 5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법원 계단을 내려서는데 정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보행기에 몸을 의지한 시어머니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쪽 손잡이를 부여잡고 간신히 서 있었죠. 그 옆에 초췌한 얼굴에 정우가 구겨진 점퍼를 입고 서 있었고 유진은 색이 바랜 운동복 차림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정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죠. 지훈아, 제발. 100만 원만. 100만 원만 빌려줘. 이자 못 내면 나 진짜 끝이야. 유진이 그 옆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나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사채업자들이 매일 쫓아다녀. 잘 돼도 없어. 시어머니가 보행기를 끌며 비틀비틀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한 발짝 옮기는데도 온몸이 흔들렸죠. 시어머니가 제 앞까지 와서 허리를 구부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신발 앞코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늙어서 눈이 멀었었다. 네가 해준 걸 몰라봤어. 제발 한 번만 우리 가족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의 눈물이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습니다. 정우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며 이마를 바닥에 찧었죠.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실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며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제 간호를 유진의 공으로 돌리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제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던 정우의 뒷모습이, 친정집 문을 부수던 둥기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짓가랑이를 잡은 정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한 손, 또 한 손. 유진의 손도 떼어냈죠. 내 카드는 이미 정지됐어. 밀린 병원비랑 생활비는 그 잘난 딸과 아들이 일용직이라도 뛰어서 내. 저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정우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죠. 지훈아, 지훈아. 유진의 오열 소리가 법원 정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행기를 붙잡고 주저앉으며 내는 신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온전히 제 명의가 된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갔죠. 커피 머신에 원두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새 프로젝트 도면을 펼쳤죠. 강남 복층 펜트하우스 리모델링,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연필을 들어두면 위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도면 위를 밝혔죠. 조용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친정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셨죠. 도어락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왔어? 어머니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들여다보셨습니다. 볼이 많이 수척해지셨죠.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 끌어 식탁 앞에 앉히셨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 나오셨죠. 다리를 조금 절며 걸으셨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들게요. 됐어. 이 정도는 한다. 앉아 있어. 아버지가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고생 끝났어.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죠.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울지 마. 다 지났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버티던 밤에도, 경찰서 조사실에서도, 법원 정문 앞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된장찌개 앞에서 눈물이 터졌죠.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오수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훈 씨, 계약 보류했던 클라이언트 세 곳에서 다시 연락 왔어요.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니까 오해였다며 다시 일 맡기고 싶다고요. 그랬군요. 매일 확인해 보세요. 한 곳은 오히려 미안하다며 계약 금액을 올려줬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핸들을 잡은 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초록빛 산이 지나갔죠. 서울에 도착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공간에는 정우의 구두도, 정우의 양복도, 정우의 흔적도 없었죠. 제가 직접 설계한 거실, 제가 고른 조명, 제가 배치한 가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에 새 프로젝트 의뢰가 4건 들어와 있었죠. 강남 복층 펜트하우스 외에도 판교 신축 오피스, 성수동 카페, 한남동 레스토랑.
저는 하나씩 메일을 열어 읽으며 견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들고 스케치북 위에 공간 구성을 잡았죠. 손목에는 더 이상 파스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휴대전화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지훈 씨, 저 유진이에요. 번호 바꿨어요. 언니 잘못 없는 거 알아요. 다 제 탓이에요. 용서해달라는 말 못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싶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죠. 문자를 닫고 다시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부엌에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접시를 닦으며 콧노래가 나왔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수연이었죠. 지훈아, 나 집 인테리어 하려는데 너한테 맡겨도 돼? 이번에 내 소식 듣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래, 시간 잡자. 다음 주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 좋아. 밥도 같이 먹자. 축하한다, 진짜.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3년 동안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제 돈을, 제 시간을, 제 건강을 갈아 넣었습니다. 돌아온 건 배신과 폭언과 거짓 고소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아파트도, 이 사업도, 이 시간도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오롯이 제 이름으로 된 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새 도면을 펼치고 조명 스탠드를 켰죠. 연필 끝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밤샘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 밤이었죠. 시청자 여러분, 이 악마 같고 뻔뻔한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는 제때 재활치료를 못 받아서 평생 보행기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떼는 몸이 됐고요. 남편 정우는 회사에서 징계 해고당하고 전과자의 신용불량자로 바닥까지 떨어졌죠. 효녀 코스프레 하던 시누이 유진이는 전셋집에서 쫓겨나 일용직 전전하며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더라고요. 병문안 온 친척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며느리를 깎아내리던 그 기세는 다 어디 갔습니까? 진행자인 제가 더 속 시원하고 통쾌하더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며느리라는 자리 때문에 참고 또 참았던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